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키우며 바쁘게 살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요즘은 사연 라디오 덕분에 무료함을 느끼지는 않게 되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모두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더군요. 잊지 못할 기억 같은 것도요. 저 또한 그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헤어졌다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이었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기집애가 무슨 미술이냐며 얌전히 공부나 하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윽박을 지르셨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의 공부밖에 몰랐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대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성적에 맞춰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되었고요. 당시 복학생이던 남편은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고백을 했어요. 첫눈에 반했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이 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한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남편은 어릴 적 시아버지를 잃었기에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합가하는 것은 친정 부모님과도 합의가 된 상태였죠.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들어온 후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의 몫이었어.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인 남편이 출근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죠. 덕분에 남편은 매일같이 따뜻한 국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밥 위에 올려주는 반찬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의기양양했는데요. 그건 남편이 시어머니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 턱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행동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현관문만 벗어나면 금세 천사의 탈을 벗으시고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직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한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며 빨리 설거지부터 하라고 윽박을 지르셨거든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를 할 동안 시어머니는 하얀 행주로 창틀이며 바닥이며 닦은 후 까맣게 쌓인 먼지를 제 얼굴에 들이미셨습니다.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귀한 우리 아들이 이런 더러운 먼지를 먹고 사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닥달에 설거지가 끝나면 바로 창틀을 닫고 바닥에 물걸레질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과 같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도 안 하던 식모살이를 하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라도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를 뿌리면서 다녔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그깟 푼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 거냐면서 비웃을 뿐이었고요. 언제나 비관적이고 톡톡 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점점 기가 죽어갔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재라도 잘해주면 좋았겠지만 하소연을 할 때마다 남편은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항상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타박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점점 집에 있는 것이 싫어졌고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 격리로 취업을 했죠.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에서 온갖 잡무와 일을 떠맡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듣는 것보단 나았죠. 끝이 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는 다르게 일은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언젠가 끝나는 법이니까요. 월말에 의도적으로 회사에 남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시끌시끌한 집과는 다르게 조용히 타자 소리만 가득한 사무실은 안정감을 주었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도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창고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한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뺨을 내려치시며 욕짓거리를 날리셨죠.
이 천하의 나쁜 년. 우리 아들 돈으로 놀고 먹는 것도 그 돈으로 다른 놈을 끼고 놀아? 에라이 이 벼락에 맞아 죽을련.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기어들어와? 너 인연 우리 아들한테 살살 꼬리치면서 웃음 흘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악 물고 반대를 하는 거였는데 그 좋은 선자리를 다 물리고 간신히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이런 천박스러운 계집애라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김한 씨 두고 바람을 피겠어요? 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장부에 빠진 숫자가 몇 개 있어서 그거 정리하다가 늦게 온 거라고요. 월말만 되면 장부 정리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판국에 물에 떠있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너를 어떻게 믿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싹을 잘라버려야지. 혹시 모르지? 회사에 끼고 도는 놈이 있어서 출근 도장 찍으면서 꾸역꾸역 집에서 나가는 걸지도. 그렇지 않고서는 뻔히 퇴근한 남편이랑 시애미가 기다리고 있는 애가 어떻게 말일만 되면 이렇게 늦게 오겠냐? 갑자기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애초에 김한 씨 몰래 바람 피우면서 살 바에는 결혼 자체를 안 했겠죠. 같이 산 지 2년이나 됐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네 하는 꼬라지만 보면 너희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딱 티가 난다. 그것도 아니면 바가지 긁는 시애미가 집에 떡하고 자리 잡고 있으니 늦게까지 회사 있다가 올빼미처럼 밤에나 돼서야 집에 들어가라고 너희 엄마가 시키던 다 시커먼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면 사장놈의 지갑에 돈이라도 찔러주면서 같이 있자고 찝쩍거리던? 오냐, 그런 거라면 차라리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돈이라도 내놔라. 가뜩이나 우리 아들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네 지갑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도 어디 호강이나 한번 해보자. 상견례 할 때부터 그 집 씨를 잘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으며 말도 안 되는 추측으로 저를 궁지에 몰았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은 한술 더 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당신 정말 밖에서 만나는 놈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광분을 하겠어. 하긴 당신이 대학 때부터 선배들 앞에서 알랑거리기는 했었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대학교 때 그랬던 버릇이 어디 하루아침에 고쳐질까?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 평소보다 3시간 늦게 들어왔어. 근데 고작 이거 가지고 바람을 의심한다고? 나는 혼자 일하는 당신 너무 안쓰러워서 적은 돈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태서 쓰려고 종이에 살이 베이도록 서류 넘기면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받는 대우가 고작 이거라고? 내가 어디 당신한테 큰 거 바랬어?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면 되잖아. 당신 정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말한다면 홀 시어머니 모시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힘들어서 한번 실수한 거라고 넘어가지만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위자료고 나발이고 당신 입던 옷까지 전부 벗겨서 쫓아낼 테니까. 해도 너무하잖아. 막말로. 그럼 당신도 야근하고 들어오면 다른 여자 만나고 오는 거겠네? 아, 1시간 추가될 때마다 만나는 여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그럼 저번 주에는 회식한다면서 새벽 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아주 양 옆으로 여자 끼고 놀았겠네? 저 썩을 년. 어쩌다가 우리 아들한테 저런 망나니 같은 게 들러붙어서는 어디 여자랑 남자랑 같으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있던 과일 그릇을 던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기는 더한 말도 했으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심한 말을 퍼부었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같은 몰상식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곧장 안방으로 가 짐을 챙겨 나오자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남편은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가방을 든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혼 준비나 하라고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거지 같은 집구석과 이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알았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가 생긴 걸 안 후 그래도 남편이 잘해주려 노력을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 소파에만 누워있던 남편은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며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메고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며 다른 사람 다 하는 임신으로 유난 떨면서 남편을 괴롭히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네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은 후부터 그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심장을 빼다 바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심장마저 남편한테 바칠 사람이잖아요. 임신 후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그걸 따라주지 않았죠. 늘어난 잠으로 인해 지각을 하기 일쑤였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워지는 눈꺼풀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곤욕인 것은 창문을 열 때마다 올라오는 고기 냄새였어요. 바로 밑에 삼겹살집이 있는 탓에 항상 기름 냄새가 창문을 타고 올라왔는데요. 평소에만 괜찮았지만 임신을 한 후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느글거려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심해지는 입덧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내색은 안 했지만 이제 피할 곳 하나 없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만 하면 작정을 한 사람처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조금이라도 누워있으면 시어머니는 묵은 빨래를 던지며 손빨래를 하라고 시켰고 입덧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트집을 잡으며 밑반찬 만드는 것을 시키셨어요. 입덧이 심해 반찬 만드는 걸 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바람을 보이셨죠.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던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잘 좀 해주라며 핀잔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일 편해야 하는 집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한술 더 떠 결혼 후 효자가 된 남편은 임신한 아내에게 대리 집안일을 맡기는 등 대리 효도를 시키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죠. 남편 또한 시어머니 편을 들자 신이 난 시어머니께서는 합법적으로 저를 괴롭혔네요. 한날은 배추며 파를 잔뜩 사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허리가 아파 못하니 저보고 혼자서 파김치며 배추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더군요. 평소라면 꾹 참고 했겠지만 그날따라 아랫배에 통증이 너무 심했기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꾸 누워만 있으면 몸이 둔해져서 애도 잘 못 낳는다.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애 낳으려면 당장 움직여라. 너는 굼뜨고 못생긴 애가 나왔으면 좋겠니? 이게 다 좋은 애 낳으라고 시키는 거니까 군말 말고 해. 옆동 사는 할멈이 그러더라. 자기는 며느리 출산할 때까지 한시도 못 누워있게 계속 일 시켰다고. 그러니 그 집 애들을 봐라.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똑똑한가. 그러니까 너도 군말 없이 움직여라. 어디 우리 아들 닮아 인물 좋고 똑똑한 애 낳는 게 쉬운 줄 아니? 시어머니가 말한 옆동 애기의 엄마는 저와도 친한 사이였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하도 일을 시켜 매번 피를 보이며 유산기로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의 머리가 커서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없는 것도 시어머니 억지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죠. 그 때문에 아이의 엄마는 현재까지도 산후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 집 시어머니나 그 집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아픈 속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안는 것이잖아요. 어머니는 아기만 보지 마시고 그 집 엄마도 같이 보셔야죠.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움직여서 그 집 엄마 어떻게 됐는데요. 애 낳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관절통이며 산후풍 와서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치료받고 있잖아요. 제발 어머니께서도 임신한 기간만이라도 배려해 주세요.
제가 아프면 어머니가 간병인 자처해서 간호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자궁이 약해서 많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운하시겠지만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시애미가 김치 하나 시켰다고 의사까지 들먹거리면서 쉬려고 하고 어디 진단서라도 가져오고 말해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널 어떻게 믿고? 그 머리로 공부나 더 했으면 의사나 변호사가 됐을 텐데 잔머리 하나는 도 같아가지고. 거짓말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 말 좀 믿으세요. 아주 나중에는 시애미까지 잡아먹으려 들겠다. 너 밤에 일찍 잔다고 하는 것도 시애미 어떻게 구워 삶을까 궁리하느라 그런 거냐? 이래서 근본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동네 개도 안 먹을 뼈다귀 같은 게 들어와서는 시애미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 내가 한눈이라도 팔면 아주 나를 산채로 잡아먹겠어?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따라와 제가 덮은 이불을 걷어냈는데요. 그런데 이불을 너무 세게 걷어서 저도 같이 바닥에 떨어졌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자 아랫배에서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자 시어머니께서도 화들짝 놀라시며 일으켜 세우셨고요. 뜨거운 통증이 있는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자 바닥에는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핏방울을 보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유산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애가 이렇게 약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뒤늦게 나타난 남편 또한 임신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며 혼내기 바빴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군요. 혼자서 돈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시어머니를 안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하고 애를 혼자서 키우겠다고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분가를 하게 되었네요. 분가를 통보했을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냐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남편의 뜻으로 인해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없어진 집은 한결 편안했어요. 더 이상 시큼한 김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고 힘든 몸을 이끌고 억지로 손빨래를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편안한 8달을 보낸 후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친정 식구들 또한 병원으로 와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하지만 마냥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년만년 사실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지병이 없던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의외였어요. 지독히도 괴롭히던 시어머니였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지 않았죠.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 길인데 며느리 된 도리로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예의인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빈손은 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문객의 머릿수는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고 육개장은 기름기가 둥둥 뜰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고요.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있는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 보였어요. 술에 반쯤 취해 벽에 몸을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식은 육개장을 가스불에 올려 따뜻하게 데우고 간간히 오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김이 나는 육개장과 갓 지은 밥을 차려드렸죠.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 아래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네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이 더 신경 쓰였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은 그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아들을 봐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고요. 한날은 술에 진탕 취해오더니
우리 아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아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죠. 아들만 없었으면 시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요. 그 후에도 퇴근한 남편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도 안아주기는커녕 쳐다보지조차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남편에게 다가가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벌레라도 본 듯이 인상을 쓰며 아들을 밀어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의 여린 팔뚝에는 남편의 손자국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은 남편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들의 사이를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매번 남편 쪽에서 아들을 거부했고요. 그렇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미술 쪽에 재능을 보였어요. 붙잡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혼자서 대회에 나가 상을 곧장 타오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학교의 미술 선생님은 직접 전화를 해 아들이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묻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에 대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게 됐어요. 아들을 미술 쪽으로 키우면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미술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펼쳐서 보고 있는 신문을 구기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네요. 분만 잡을 줄 안다고 개나 소나 미술 시키면 다른 사람들 다 일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설렁설렁 그림이나 그리면서 돈 벌지. 뭐하러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일해? 애한테 쓸데없는 헛바람 넣지 말고 공부나 잘하라고 해.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자식이 무슨 미술을 한다고 그래? 당신 말 조심해요. 아들 듣겠어요.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요? 다른 집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뭐 하나라도 잘했으면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여러 경험 시켜준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어린 나이에 재능 보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쥐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한테 괜히 돈 날리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그만해. 선생들이야 애들 꿈 키워준다 뭐다 하면서 헛바람 넣는 거지만 당신까지 그거에 넘어가면 어떡해. 세상에 그림 그린다는 게 어디 쟤 하나뿐이야? 미술 공부시켜서 대학교까지 갔다고 쳐. 그럼 나중에는 어쩌게? 날고 기는 애들이 학교에 가득 차 있을 텐데 저 자식이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 민용이 밖에서 나온 애 아니고 당신 자식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아?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가 키운다고 해도 이렇게 냉대하지는 않겠어. 막말로 당신 우리 민용이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용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안 되고 짠했으면 당신이 매번 시골집에 내려가서 어머니 상태 좀 살피고 챙겨드렸으면 되잖아. 어머니 시골로 내려가자마자 찬밥 취급하면서 무시하던 게 누군데? 당신 어머니 시골에 가시고 혼자서 전화라도 한 통 제대로 한 적 있어? 따지고 보면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다 당신 탓이라는 거 아직도 몰라? 하나라고 있는 자식인 당신이 어머니한테 소홀하게 구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한테 효도한 며느리인 줄 알았네. 매번 우리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싫은 티 팍팍 내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큰 소리야? 당신 말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민용이 탓이 아니기는 하지. 그때 민용이를 가진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민용이만 안 가졌어 봐. 우리 엄마가 시골집에서 돌아가실 일이 있었나.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갖은 수를 다 쓰면서 낡은 시골집으로 쫓아내놓고 어디 남편한테 큰 소리야? 집에서 밥이나 하는 옆에 내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턱이 있나. 그럼 이번에는 간섭 안 할 테니 미술 공부 시키고 싶으면 어디 당신이 번 돈으로 시켜봐. 민용이 안 가지고 시어머니랑 계속 살았으면 지금쯤 어머니한테 피말려서 내가 먼저 죽어나갔겠지. 그래도 당신은 상관없을 수 있겠다. 당신은 내가 죽던 말던 눈 하나 깜빡 안 할 사람일 테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시달려서 산 송장처럼 실려나가면 그제야
우리 마누라가 죽었구나 하고 말았겠지. 당신이 싫다고 하면 됐어.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미술 공부시킬 테니까. 남편은 아들에게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낙방을 할 때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고요.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며칠 후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다 옆집 여자의 덕분이었죠. 옆집 여자는 정수기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듣자 본사 직원에게 직접 추천을 해준 것이었죠. 소심한 성격 탓에 처음에는 남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준다는 일념 하나로 꾹 참으며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차츰차츰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낯가림 또한 괜찮아졌네요. 처음에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일만 했지만 일이 제법 익숙해지다 보니 본사에서는 정수기 판매까지 시키더군요. 다행히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며 쌓아놓은 인맥 덕분에 판매 또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어요. 수익 또한 나쁘지 않게 나와 아들의 미술학원 또한 꾸준히 보내줄 수 있었고요.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딱 가족들의 의식주가 해결된 만큼의 돈만 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그저 무시하며 흐린 눈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직접 돈을 버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다거나 눈으로만 도장을 찍었던 옷을 사 거울 앞에서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간섭 없이 혼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들의 학원비를 제외한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남편이 모르게요. 남편이 안다면 주식을 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했거든요. 저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일에 만족했지만 남편은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대로 된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꼴값을 떤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동안 회사의 공금을 조금씩 횡령해 다른 직원과 함께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경우 없는 짓을 하며 돌아다닌 남편을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남편은 옆구리를 찌르며 모아놓은 돈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지금까지 빼돌린 공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면서요. 차라리 감옥에 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입시를 앞둔 아들에게 해가 될까 꾹 참고 모아놓은 모든 돈을 털어 횡령했던 돈을 메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나온 후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일을 구하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죠.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목까지 일을 해야 했고요.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일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는데요. 생활비며 아들의 학원비까지 모두 혼자의 힘으로 책임져야 했기에 일을 그만둘 수조차 없었네요. 생계를 걱정할 만큼 힘들었지만 차마 아들에게 학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미술 학원만큼은 꼭 보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밤에는 근처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이 끝난 늦은 저녁이었어요. 퉁퉁 붓고 화끈거리는 발바닥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글쎄 미술 학원에 있어야 할 아들이 부엌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아들은 남편이 먹은 식기들을 설거지하고
식탁 또한 깨끗이 닦아놓은 상태였어요. 왜 학원을 가지 않았냐고 묻자 아들은 의외의 답변으로 저를 놀라게 했죠. 학원을 그만둔 것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고생하면서까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며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직접 학원을 다니며 돈을 벌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물집이 터진 발바닥의 고통을 잊을 만큼 가슴이 아파왔네요.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조차 지원해주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고요. 아들은 어깨에 걸친 장바구니를 빼서 들며 앞으로 마트 계산원으로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정수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을 더 했다가는 몸이 상한다면서요. 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편의 씨를 받았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죠. 집안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마치 몇십 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았죠. 보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일을 구하라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이 더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돈으로 몇십 년간 집안 살림을 꾸려왔으니 앞으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놀고 먹을 거라고 답했어요. 대입을 앞둔 아들이 있는데도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면 속이 터질 뿐이었죠. 타들어가는 아들의 속도 모르고 자기 혼자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니 후회가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남편이 애물단지 같았거든요.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기 시험을 본 아들이 턱하니 대학교에 합격을 한 것이었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그 대학교는 아들이 꼭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였으니까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서 돈을 꾸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타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아들을 대학교도 보내지 않고 일이나 시키라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았죠. 남편에게 당장 돈을 빌려오라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지인들에게 손절당한 남편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근심만 쌓여가는 때 저는 우연한 계기로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네요. 고급 아파트의 정수기 판매원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친구는 너무 반갑다며 손부터 맞잡았죠. 동창은 공부도 제법 잘했으면서 왜 이런 정수기 판매원으로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실직돼서 가장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 친구는 예쁘게 손질된 손톱으로 우아하게 찻잔을 만지며 방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공부 잘하던 네가 부잣집 사모님이 됐어야 하는 건데. 현실은 노는 거라면 전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내가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있잖아. 그래도 참 안타깝다.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도 네 그림 솜씨 하나는 탁월했었는데. 왜 우리 학년 애들은 너한테 초상화 하나 그려달라고 몇천 원씩 주면서 줄도 서고 그랬잖아. 그러게 다 옛날 추억이지 뭐. 아, 그래도 아깝다. 타고난 재능도 젊을 때 갖고 닦아서 빛을 봐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 뭐. 어디 네가 지금 당장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밑에서 치고 오는 젊은 애들을 이길 수 있겠니? 그래봐야 잠깐 반짝하다가 나락으로 가서 다시 정수기 판매원으로 일이나 하겠지. 그렇지. 다 늙어서 남의 집 물통이나 갈아주는 일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미술 공부나 계속하는 건데 참 후회되네. 미연이 너는 좋겠다. 돈 걱정 없어서.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데 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니? 예, 말도 마.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 하나 없이 여유롭게 산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것도 아니면 아주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벼락 맞은 졸부들이 하는 말이거나. 나는 말이지. 돈이 많으면 뭐하니? 우리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잘 보지도 못하는데.
아휴, 돈은 많으면 뭐해. 같이 쓸 사람이 없으니 심심할 뿐이지 뭐. 동창은 걱정하는 투로 말하며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까지요. 동창의 말을 듣던 중 번뜩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돈이라면 차고 넘치는 동창이라면 대학 등록금도 빌려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동창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동창은 사채 빚이라도 졌는지 물어봤고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동창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기에 돈을 빌려주는 동창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죠. 동창은 바로 금고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건네며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받자 목이 메어올 정도였고요. 그렇게 저는 동창의 도움으로 아들을 무사히 대학교에 보낼 수 있었네요. 동창은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남편에게 일자리까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아파트의 경비로 말이에요. 보수도 넉넉하고 하는 일도 쉬었기에 남편 또한 경비원 일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동창이 빌려준 500만 원을 다 갚은 후에도 종종 동창과의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저희 집에 동창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집에 있던 아들을 소개해주자 동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작게 탄식을 하더군요. 잘생기고 예의까지 바른 우리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든다면서요. 동창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외국에서 공부 중이어서 소개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딸이랑 밥이나 한번 같이 먹는 게 어때? 혹시 알아? 네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밥 먹다가 정분이라도 나서 덜컥 혼수로 사고까지 쳐서 결혼식 올릴지. 만약에 우리 집에 장가 오면 네 아들도 좋은 일이지 뭐. 어디 평범한 집 딸내미 만나서 고상하게 집에서 그림이나 그릴 수 있겠니? 끽해봤자 양복이나 빼입고 회사나 다니겠지. 그러다가 애라도 태어나봐. 그때는 회사 다니는 거로도 모자라 아르바이트 구해서 일까지 해야 될걸? 자식은 엄마 팔자 닮아간다고 하던데. 너도 뼈 빠지게 키운 네 아들이 너처럼 정수기 배달하면서 구멍난 바가지나 긁으면서 사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냐. 어디 애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나. 다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난 우리 아들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길 바랄 뿐이야. 좋은 집이랑 연맺어서 살면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인연이 돼야 말이지. 싫다고 하는 아들 억지로 몰아세우면서까지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자식이 부모 꼭두각시도 아니고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둬야지. 어머, 아주 좋은 부모 납시였네. 꼭 너같이 어중간하게 사는 애들이 자식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키울 거라고 하더라. 그럼 만약에 너는 아들이 노숙자가 돼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때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구나. 그래 앞으로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지하철역에서 돗자리 피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급식소에서 밥 얻어먹고 행복하게 살으렴. 이라고 할 거니? 사람이 부자가 될 상황이 못 되면 부자가 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잘난 아들 뒀다가 뭐하니? 너도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하지 않겠어? 요즘에 아들들은 장가 가면 자기 집 식구들은 내팽개치고 처가댁 식구들만 끼고 산다는데 아들 장가 가기 전에 많이 받아먹어야지.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살겠어. 나는 아들이 이만큼 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 더 바라면 그건 부모 욕심이지. 아주 성인군자가 따로 없네. 이럴 거면 결혼도 하지 말고 절에나 처박혀서 스님이나 되지. 왜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을까 몰라? 내가 치사해 보일까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들 누구 덕분에 그 대학교 갔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나 같으면 급할 때 돈 빌려준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우리 딸이랑 만날 자리 정도는 마련할 텐데 내가 너한테 너무 큰 거 바란 거니?
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자 동창은 서운한 기색을 비치며 일어나 집으로 가버렸죠. 섭섭한 티를 내는 동창을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창은 가장 힘들 때 우리 아들을 도와줬는데 저는 애들끼리 밥 한 번 먹자는 동창의 부탁을 무자르듯 단칼에 거절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동창의 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아들은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의 체면을 봐서라도 식사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아들은 알았다고 답을 했고요. 한 달이 지난 후 아들과 저는 동창의 딸과 식사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동창이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씻겨나갔죠. 동창의 딸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들과 사귈 것도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은 뜬금없이 저희 아들이 자기 딸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삼키려던 물까지 뿜으며 펄쩍 뛰자 동창은 자기 딸이 얼마나 괜찮은지 설명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 딸이 다운 증후군인 것만 빼면 어디 내놔도 빠지는 인물은 아니잖아. 이 정도 몸매, 이 정도 집안에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내가 옆에 끼고 살면서 생활비며 품위 유지비며 이것저것 챙겨줄 텐데 빚지는 결혼은 아니지. 솔직히 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학벌이 좋다고 해도 어느 여자가 물통 파는 시어머니랑 경비원 하는 시아버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하겠어? 아마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집 찾기가 어려울걸? 그러지 말고 우리 딸이랑 결혼시켜. 우리 집안처럼 뼈대부터 부자인 집이랑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야, 그리고 다른 집 같았으면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너는 오히려 감사해야지.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딸이랑 결혼할 기회를 준 거니까. 이건 다시는 안 올 기회라니까. 솔직히 나도 우리 딸이 다운 증후군만 없었으면 너희 집이랑 사돈 맺자는 소리는 안 하지. 우리가 어디 빠지는 집도 아니고 말이야. 아휴, 그래도 어쩌겠어. 같은 급의 집안은 우리 집이랑 사돈 맺을 생각을 안 하는데. 아쉬운 대로 수돗물이라도 마셔야지. 입에도 안 맞는 수돗물 마셔서 뭐해. 어차피 기름칠만 잔뜩 한 혀에는 수돗물이 입에 안 맞을 텐데.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포기하면 되겠네. 너도 우리 같은 서민 집안에 딸 시집 보내는 게 아깝다며. 나도 같은 마음이야.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돈 때문에 문제 있는 며느리 들여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딸 수준에 맞는 애면 같은 다운 증후군 걸린 애를 말하는 거니? 우리 딸이 왜 그런 모지리 같은 애들한테 시집을 가야 되니? 뭐가 모자라서. 세상에 물에 빠진 송아지 구해주고 뿔로 들이박는 꼴이지 이게 뭐야? 도와주고도 욕먹고. 우리 딸 수준에 맞는 애를 골라? 그렇게 따지면 너도 수준에 맞게 쓰레기장에서 폐지나 줍는 애를 만나야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집에 장가보낼 바에는 차라리 폐지 줍는 집이랑 사돈 맺는 게 낫지. 네 자식 귀한 건 알면서 왜 남의 자식 귀한 거를 몰라? 장애 있는 딸 가진 너도 장애 있는 사위 보기 싫어하면서 사지 육신 멀쩡한 우리 아들을 왜 탐내니? 세상에 돈이면 다인 줄 아니? 정작 본인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좋다고 애 입에 자꾸 된장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제발 딸 수준에 맞는 애 골라서 살아. 동창은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있는 힘껏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동창의 손은 빨갛게 보일 지경이었죠. 그 후 동창은 자꾸만 저에게 연락을 했네요. 당장 우리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킬 준비를 하라고요. 협박에 가까운 문자에 결국 동창의 번호를 차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혹여라도 남편을 통해 아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경비원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은 큰 충격은 없어 보였죠. 아마도 얼마 후 열릴 개인전 때문이었겠죠.
개인전이 열릴 전날까지도 아들은 고민을 하며 그림을 고쳤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들이 그린 그림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비싼 값에 팔려나갔어요. 두세 번 전시회를 한 아들은 어느새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림으로 이름을 떨치는 아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준 아들이 대견하기도 흐뭇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들은 곧이어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던 날,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선언을 했네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자기가 꼭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은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삶이었기에 존중해주기로 마음을 도닥였죠. 그 후 저희 집은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여자 쪽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걱정과는 다르게 예비 사돈들은 인상이며 품행 모두가 좋아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대대로 사자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단한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옥부터 매였네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예비 사돈의 앞에서 저렴하게 행동하는 남편이 창피했거든요. 제 걱정을 읽었는지 예비 사돈은 아들을 번듯하게 키운 것이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뭉쳐져 있던 응어리가 확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아무도 모르던 저의 고충과 힘든 것을 사돈께서 알아준 것이잖아요. 한참 덕담으로 공간이 훈훈해지기 시작한 차 갑자기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동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남산만큼 나온 딸을 보이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처녀를 임신시킨 게 말이 되냐면서요. 덩달아 놀란 사돈 또한 그게 무슨 말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동창에게 달려가 아들의 머리채를 빼내자 아들은 억울한 듯 외쳤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여자를 제가 무슨 수로 임신을 시킨다고 이러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임신을 하냐고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애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사람 잡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애아빠 찾아보세요. 순진한 우리 딸 술까지 먹여서 몹쓸 짓 해놓고서 오리발을 내밀어? 그럼 이 배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지금 새장가 들겠다고 모른 척 하나 본데 그럼 어디 애 낳고 한번 보자고. 누구 말이 진짜인가? 보아하니 그쪽 집안도 이댁 사람들 실체를 모르고 귀한 딸내미 시집 보내려는 것 같은데 내가 똑똑히 말해줄 테니 잘 들어요. 이 집 식구들이 얼마나 경우가 없는 사람들인지. 이 집 엄마는요. 나한테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빌려가 놓고는 우리 딸 임신하자마자 입 싹 닫고 모른 척한 파렴치법이고요. 애아빠는요. 실직하고 집에서 노는 게 불쌍해서 일자리까지 소개해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근무 시간에 술이나 퍼마시면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자들 희롱하고 다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제 잘 알겠죠? 그러니까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저 억울할 뿐이었어요. 아들은 동창의 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물론 단둘이서 만난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창은 아들이 술에 만취한 날 순진한 자기 딸을 꼬드겨 몹쓴 짓을 하고 도망을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식구 그 누구도 동창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사돈댁의 입장은 다른 듯했어요. 딸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동창의 주장에 아들에 대한 불신이 싹 트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동창 딸의 배가 유난히도 동그란 것이었죠. 마치 농구공이라도 배에 넣은 것처럼요. 의심을 하던 그때 동창의 딸은 갑갑하다며 치마 아래로 손을 쑥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온 것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동창 딸의 배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복대였거든요. 복대를 본 동창은 말문이 막힌 듯 뒤로 가만히 있더니 곧이어 복대를 자신의 뒤로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동창의 앞으로 다가가자 발걸음 물러난 동창은 시선을 피했는데요. 가증스러운 동창의 모습을 보고 있다니 호흡이 가빠지고 살갗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높게 치켜든 손은 동창의 뺨을 향해 내리쳐졌고요. 동창의 뺨은 잘못된 행동을 알리기라도 한 듯 금세 붉게 부풀어 올랐죠. 네가 뭔데 남의 아들 앞길을 망쳐? 이런 것도 친구라고 옆에 뒀던 내가 멍청한 거지. 이렇게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냄새나는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 우리 아들 신세 망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서 거짓말을 늘어놔? 우리 집이 못 산다고 해서 만만하고 우스워 보였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정도로? 우리 아들이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불쌍하다고 했었지. 지렁이도 자기 새끼 밟으려고 들면 꿈틀거리는데 나라고 그러지 못할 건 뭐야? 오늘 딸 자식 잘못 키운 벌이나 단단히 받아봐. 어디 감히 나도 안 잡은 우리 아들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이성을 잃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자 동창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대성통곡을 하며 식당이 떠내려가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기 딸과 결혼하면 집이고 돈이고 모두 해줄 수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요. 그러더니 불쌍한 자기 딸은 이제 누가 데려가냐며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의 번호를 알고 있던 동창은 그동안 남편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가끔씩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남편이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호시탐탐 아들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동창은 아들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 딸을 데리고 상견례 장소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당연히 남편에게 전해 들은 것이었고요.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칠 뻔한 동창의 만행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후 동창은 몇 번이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지만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돈의 도움으로 간신히 지독한 동창의 집착에서 아들을 구할 수 있었죠. 그 후 아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화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흐뭇하고 기쁠 뿐이죠. 얼마 전부터는 저 또한 손에 놓고 살던 미술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들은 미술 선생님을 자처하며 저를 도와주고 있고요. 모두 아들과 며느리의 격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시 붓을 잡고 흰 도화지에 저만의 그림을 채워놓자 그동안 이렇게 행복한 것을 왜 미루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얼마 전부터 일하던 아파트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경비원이 말하길 동창은 몇 번 더 멀쩡한 청년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다 실패를 한 후 동네 전체에 염치 없는 여팻나라는 소문이 돌아 결국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이죠. 아무튼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정수기를 판매하는 일 또한 즐겁게 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고픈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내가 하고픈 일만 하면서 살기에도 짧으니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